아니, 지금 이걸 먹으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노에미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다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요. 분명 이건 본인들이 외국인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라며 씩씩대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노에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 내용은 사연 스토리 메일로 온 실제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사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감동적이며 재미있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 스토리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스토리에서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 노에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흔히 말하는 수학 천재라는 칭호를 받고 자랐어요. 은행 점장으로 계신 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은 건지 이상하게 숫자를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어요. 아버지 말로는 돌이 지나고 나서 옹알이를 하고 단어를 한두 개씩 말하는 한두 살의 나이에 이미 덧셈 뺄셈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제가 수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알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기 때 제가 간식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께서 과자 3개만 먹고 밥 먹자라고 하시고 과자를 주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제게 과자를 주고 있어서 2개를 주고 과자 봉지를 닫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과자를 다 먹고도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3개만 먹고 밥 먹어야 한다고 했지?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고 있었는데 제가 손가락 1개를 피면서 옹알이를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생각해보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게 과자를 주느라 3개를 주지 않고 2개를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순간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우리 노에미는 수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수학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수업을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학구열이 높았던 저는 궁금한 수학 공식이나 해결 방안을 고민할 때면 항상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런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게 이해도가 높았던 저를 위해 배우지 않았던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결국 저의 수학 선생님이 되셨던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름을 날리는 수학 천재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경시대회 같은 대회라는 대회는 전부 나가서 상을 타는 일이 너무 흔한 일이었대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저도 저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 과목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경시대회랑 경시대회는 전부 나가서 상을 휩쓸곤 했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은행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은행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시대회였어요. 오히려 성적으로 취직을 하는 게 아닌 정말 획기적인 신세대적 취업 방법이죠. 수학만을 좋아했고 아직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저는 이 경시대회를 통해 제 미래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만약 대상을 타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 길일 것이고 떨어진다면 대학교를 다니며 천천히 다른 미래를 그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경시대회에서 1등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저는 대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돼서 회사에서 유명한 인재로 소문이 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경시대회 전부 휩쓸었다는 애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숫자를 좋아했던 저는 결국 숫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숫자와 함께 한다면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다른 숫자에 대한 머리 때문인지. 남들은 계산기를 써야 하는 복잡한 계산도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누구보다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빠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일찍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숫자와 함께 일을 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저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매우 더운 어느 날이었어요. 매일매일 저에게 대출이나 은행 업무로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중국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 대학생 링링이 찾아왔어요.
본인은 중국인이고 프랑스에 미술을 배우러 왔다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러 왔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프랑스 시민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에 오게 된 거면 영주권자여야 했어요. 닝닝같이 지금 막 대학생 된 경우에는 본인의 나라인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프랑스 학비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닝닝에게 프랑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프랑스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어. 닝닝 너의 나라인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많은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뜸 화를 내며 지금 저 중국인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친절하게 이야기해줬죠. 프랑스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외에 외국인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 너희 나라인 중국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닝닝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본인을 무시하려고 한 행동과 말이라며 여기 지점의 담당자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은행에서 일을 한 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담당자와 이야기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다시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닝닝은 더 흥분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게 붙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너무 많은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등에서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닝닝이 맞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지 모두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하면서 저도 점점 평정심을 잃고 당황하게 됐어요. 그러자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제 사수인 마일드가 제 옆으로 오더니 본인이 일을 처리해주겠다며 닝닝을 데리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일드는 지금 제 동료인 노에미가 이야기한 게 전부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닝닝은 그게 사실이라며 알았다고 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한 모든 걸 알아듣고 이해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라며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긴장이 갑자기 풀렸는지 몸에 힘이 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숫자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좋아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면서 당장 울어버릴 것 같았어요. 제 사수인 마일드는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잠깐 바깥에 나가서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가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마일드는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저를 토닥여주기 시작했어요. 나도 지금 여기서 일한 지 7년째지만 중국인들 상대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알고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마일드를 포함한 저희 은행 모든 직원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본인들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침 은행을 열자마자 오는 중국인 의류업을 하는 CEO가 있었는데 매일 은행 문을 열자마자 은행에 들어와서는 점심시간이 되기까지 본인 회사 재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담인 척 수다를 떨고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일드는 그 중국인 CEO 때문에 다른 손님들을 상대할 수 없어서 본인 성과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이 마일드는 손님과 수다만 떨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상사에게 이야기해서 한동안 상담 업무에서 제외당해 서류 정리 및 온갖 자비를 2년 가까이 했었다고 했어요. 선배 마일드의 얘기를 들으니 두근두근하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경험담은 우리보다 더 심하다며 차라리 지금 일찍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중국인이라면 정말 치가 떨렸던 것 같아요. 중국인이 저에게 상담 업무가 잡히기라도 하면 정말 상담 일정이 잡힌 날부터 상담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상담 업무가 생겨 중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말을 더듬고 식은 땀을 계속 흘렸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트라우마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트라우마에 빠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은행에 청소를 해주는 청소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층을 빗자루로 쓸면서 직접 청소하고 창문을 포함 상사들의 책상을 걸레로 닦으며 하루하루 마음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행동이 진짜 도움이 됐는지 상담 업무로 사람들을 만나도 심장이 뛰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상태가 제일 안 좋았을 때는 마일드가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옆에서 봐도 상태가 심각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마일드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마일드는 제게 노엠이 요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잘하고 있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마일드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올랐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도 커져 이 회사에서 계속 내가 좋아하는 숫자들과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순탄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 상담 업무가 잡혀서 평소와 똑같이 고객의 정보를 보게 됐는데요. 갑자기 괜찮았던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 뛰고 식은땀을 다시 흘리기 시작했어요. 상담이 잡힌 고객은 한국인 민호였어요. 한국. 중국 옆에 있는 아시아국이잖아.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트라우마가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 상담은 힘들 것 같다며 마일드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일드는 트라우마는 오히려 같은 상황을 마주쳐 그 상황을 이겨냈을 때 진짜로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마침 상담 시간에 본인도 다른 고객과 상담이 있어서 대신 업무를 봐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인 고객 민호를 만나게 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의자에 앉았는데 아니 민호가 갑자기 저를 보며 씩 웃는 거예요. 속으로 민호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순간 저는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때려서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떠졌어요. 민호의 말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었어요. 분명 민호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국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민호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정말 너무나도 젠틀하고 친절했어요. 상담원인 저를 오히려 걱정하며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올까요? 라고 다시 친절하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따뜻한 민호의 말에 두근거렸던 심장이 진정되면서 온전한 저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민호의 상담을 도와줬어요. 민호는 중국 학생인 닝닝과 같이 학교 문제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민호는 이미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수월하게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주며 천천히 하나씩 해결을 해줬어요. 결국 한국인 민호 덕분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대출 상담이었기에 이 상담을 뒤로 2번 해서 3번 정도 더 만나 상담을 하게 됐고 만남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함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상담 만남이 끝나고 난 후 저는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호 덕분에 제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어요. 민호는 자기 덕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트라우마의 두근두근이 아닌 가슴 안쪽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결국 저는 민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죠. 용기를 내어 저는 민호에게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지 않겠냐며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면서 결국 민호와 저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해서 2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민호와 저는 부부가 됐죠. 민호는 부모님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한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나 좋다고 얘기했고 한국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릴 겸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한국으로 가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었어요.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절 선배들에게 중국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죠. 한 선배가 상담을 해주던 중국인 고객이 있었는데요. 선배에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던 중국인 고객은 본인의 나라인
중국으로 가서 본인 회사 업무 상황에 대해 봐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했었다고 했어요. 선배는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객과 함께 중국을 갔다 오면서 있었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중국 수도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선배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승무원에게 이야기했는데 비행기가 곧 착륙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배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참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공항으로 가서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데 아니 화장실이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항 화장실 칸이 총 10개였는데 절반인 5개가 공사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없었고 나머지 5개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보리를 보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변기 손잡이가 빠지면서 물을 내릴 수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무언가 냄새가 나는 듯이 굉장히 찝찝했어요. 심지어 수화물을 찾는데도 본인 캐리어를 본 순간 화를 참지 못했대요. 캐리어 절반이 부서져서 본인의 물건이 다 떨어진 상태로 가방은 나뒹굴고 있었다고 했어요. 겨우겨우 참고 가방을 급하게 구매해서 짐을 챙겨 공항에 나와 중국인 고객이 잡아준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서로가 자기를 태우겠다며 위치를 물어보고서 얼마가 든다며 택시비를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들마다 가격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중국인 고객은 중국에서는 제일 싸게 부르는 택시를 타면 된다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다고 했어요. 선배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빨리 업무만 끝내고 돌아오자는 마음으로 4일 일정을 2일로 줄여서 밤낮으로 일하고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안 좋은 인식이 생겼었죠. 그런데 민호를 만나 아시아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없어졌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남아있었기에 같은 아시아국인 한국 또한 중국과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될 상황이 되니 솔직히 너무 가기 싫었어요. 민호의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민호에게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혼자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뵈려면 한국에 가야 했고 결혼식도 민호의 부모님의 배려로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엔 꼭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지만 민호를 믿고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기 정말 한국 맞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선배의 말로 중국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바라본 인천공항은 프랑스 그 어떤 공항보다도 컸고 웅장했어요. 공항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은 마치 5성급 호텔 안에 있는 화장실 같았어요. 하나같이 전부 화이트 컬러를 하고 화장실에서는 오히려 향기가 났어요. 민호에게 물어보니 한국 화장실은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뿌리는 방향제 기계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은 자동화가 다 돼 있었고 심지어 공항에는 혼자 움직이는 로봇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은 길 안내는 물론 무거운 재짐을 옮겨주기까지 했어요. 너무 똑똑했죠. 공항과 가까운 홍대라는 지역에 민호의 집이 있었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공항을 나오는 순간 저는 또다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은 기사들이 서로 붙어서 손님을 태우려고 했었다는 선배의 경험담을 듣고 긴장을 하고 있었던 제가 바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택시를 타는 위치가 따로 있었고 심지어 가는 지역에 따라 택시를 타는 위치가 달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효율적으로 교통체증을 줄이려는 노력이 거기서 바로 보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한 명씩 줄을 서고 있는 모습조차 멋졌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줄을 서는 기본적인 매너는 있지만 그 줄을 잘 지키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먼저 타려고 앞서 가지도 않고 천천히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의식은 이미 세계 1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프랑스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의 있고 젠틀했어요. 그렇게 홍대 민호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저희는
민호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민호의 부모님을 보는 순간 저는 민호가 왜 이렇게 친절하고 멋진 남자인지 알게 됐죠. 바로 민호의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결혼 생활을 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아버님은 제가 올 걸 대비해서 집안을 청소하시고 어머님은 저를 위해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제가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저를 위해 프랑스 요리인 베프 부르기뇽과 라따뚜이도 만들어 주셨어요. 민호 부모님의 사랑이 저한테 온전히 느껴지면서 이런 사랑 아래에 자란 민호가 부러우면서도 더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어머님 덕분에 한국의 대표 요리인 불고기, 김치, 프랑스 요리 베프 부르기뇽과 비슷한 갈비찜, 잡채 등등 맛있는 걸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먹은 음식 중에 김치에 대해 정말 놀랐는데요. 채소인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 소스를 버무려 숙성시켰다가 먹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라 저한테는 많이 매웠지만 아삭아삭거리는 식감과 흰밥에 싸서 먹어보라는 어머님의 말에 배추김치를 흰쌀밥에 싸먹는 순간 입맛이 돌면서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평소 프랑스에서는 쌀이라는 곡식도 잘 먹지 않고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저는 결국 밥을 2공기나 먹게 됐어요. 따뜻한 흰쌀밥을 처음 먹어봤지만 속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빵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 입맛에 맞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오히려 프랑스에서 빵에 발라먹는 치즈는 너무 자극적이고 냄새도 강했는데 한국 음식들은 정말 하나같이 담백하고 속도 편안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저는 민호에게 프랑스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홍대 방거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민호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밤이라 위험한데 어딜 나가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호는 웃으면서 한국은 치안이 안전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민호 부모님도 다녀오라고 부추기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밤 늦게 나가는 게 정말 위험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밤 늦게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고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민호 부모님은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지금 위험한 밤에 밖에 나가라는 건가? 저를 싫어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민호를 믿고 밖을 나간 순간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홍대에 모여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린 학생부터 저희 부모님 나이의 어른들까지 모두가 거리를 거니면서 밤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산책을 하는 커플도 있었고 술을 먹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순간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고 선배가 이야기해준 중국과도 더더욱 비교를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민호를 만나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해줘서 더더욱 고마웠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지만 너무 아쉬웠던 저는 프랑스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해서 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자고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했고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노에미가 프랑스에서 힘든 일들이 많았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민호와 또다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